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청약과 구축 매수 어떤 게 나은 선택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게 질문 주신 질문자에 따라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저는 청약 점수가 60점 전후라고 하면은 무주택 기준입니다. 무주택 기준이면은 무조건 청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다점이 30점대 혹은 40점대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청약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구축 매수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요즘 상황이 조금 애매해요. 저는 항상 실거주에 대한 집 매수는 언제든지 하라고 계속 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동일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구축 매수도 요즘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어, 10채 중에 3채는 기존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집 가격이 좀 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10채 중에 3채가 신고가 미만으로 거래가 됐으니 집값이 떨어진다? 그럼 반대로 보면 그럼 10채 중에 7채는 신고가로 거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았고 그 기사를 쓴 그 기사 어떤 단지인지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신고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건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한 채 사고 싶은데 어, 10억,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사라고 하면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은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런 기사 보면은 조금 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안 사면은 내일 더 오를 것 같으니 불안한 심리가 들어서 빨리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기사가 한번 나오는 순간, 눈에 들어온 순간 안 사죠. 못 사죠. 단 금매 5억인데 예를 들어 4억 5천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청약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청약을 노려야 되는 거는 지금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희한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카툰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은 집값 상승 바이러스, 분양가 상승, 집값 상승 바이러스를 피해야 해. 우리 같은 서민에게 아주 치명적이야.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그 전에는 허그에서 승인해주는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이 됐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허그에서 분양가 통지하는 것도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청약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옆 단지가 5억짜리인데 2억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분양을 받아야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입주하고 나서 이 의무 입주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2억이 5억이 돼 있을 텐데 혹은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거잖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뭐 서울에 최근에 아파트 분양하는 분양 시장도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걸 청약을 받는 게 맞는데 이 희한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만들어진 뭐 천국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나 허그 승인 분양가 제도가 있기 전에는 현재 지금 같은 동네에 같은 역세권에 있는 똑같은 부지에 20년 된 아파트가 5억이었으면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6, 7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시장 상황으로 보면은.
건설사도 옆에 아파트가 20년 됐는데 5억이야? 근데 우리는 신평면에 3년 뒤. 그러면 구축 아파트는 23년 차가 되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준공이 떨어져서 1년 차 아파트가 되는데 그 아파트가 같은 위치, 같은 조건에 있는데 가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게 되면 10억짜리인데 8억에 분양한다든지 7억에 분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으니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 실제 이제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조합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옆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평당 4천만 원인데 평당 2천에 분양을 하라고 하니 미치고 팔짝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실제 분양가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을 하는 제도. 요거는 집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그걸 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가 구축이 10억인데 이 아파트가 계속 5억일까요? 시장이 풀리는 순간 그 아파트는 10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한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또 로또를 쥐어주게 되는 건데 이게 아파트 가격을 잡는 거랑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실제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책정을 할 때는 택지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지비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땅에 대한 나라가 인정한 가격이고요.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건설사가 건축비를 책정을 할 때 그 건축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건축비 내에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비용이고요. 가산비는 말 그대로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일단 분양가를 통제를 하는데 실제로 허그에서 이제 승인한 분양가와 이제 작년 7월부터 적용하게 된 분양가 상한제 비교했을 때 강남권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강남권도 어, 거의 가격을 보게 되면 분양가가 거의 반 정도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요 상한제 분양가 2,160만 원, 그다음에 허그 승인 분양가 4,700만 원. 그럼 이제 누군가는 2,530만 원을 떠안아야 되는데 떠안는 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으로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누구 주머니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조합원인 사람보다 조합원이 아닌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호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지금 혹시 제가 앞서 청약과 구축 매수라는 질문에서 이와 같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청약을 싸게 받을 수 있으니 요 규제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일단 네, 넘어가고요. 진짜 절반 절반 가격에 분양하다니 광명 조합원들 뒤집어졌다. 기사가 참 제목이 저는 광명 조합원은 아니지만 뒤집어질 만한 것 같아요. 어, 광명 뉴타운 내 재개발 단지인 광명 2구역, 2구역이 이쪽이더라고요. 이게 철산역이 있고 여기 광명 사거리역이 있고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기 주택들이 진짜 다 노후화가 됐어요.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재개발을 추진을 굉장히 오래부터 했었는데 지금 집 가격이 오르고 분양 가격도 어느 정도 분양가 상한제이긴 하지만은 부동산 자체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2구역 여기도 역시 여기 요 앞에 지금 제가 화살표 마우스 찍은 데가 이제 광명시장 재래시장이 있는 데인데 여기를 제외하고 요 뒷부분을 지금 다 이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하고 있는데 이 구역 위치도 사실 전철역 지도상으로 보면 가까워 보이는데 걸어 보시면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래도 위치는
바로 안양천 있고 길 건너면 바로 가산동이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일반 분양가를 이제 평당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근데 이제 주변에 여기 보시면은 아크로폴의 자이 위브라고 광명 19역 재개발 이제 여기거든요. 이제 여기나 뭐 전철역 기준으로 보면 위치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위에보다는 아래쪽을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지금 84 전용 84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34평이죠. 공용 면적으로 따지면 한 114제곱 정도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12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 아파트 지금 34평을 2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은 7억이 채 안 되잖아요. 6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고 주변 시세의 80% 미만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전매 10년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마 박 터질 겁니다. 당연히 박 터지죠. 주변 시세가 12억인데 7억에 분양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청약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로또죠. 근데 이 로또가 또 누군가한테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합원들은 말 그대로 뒤집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조합원이면 저도 뒤집어졌을 것 같고요. 제가 청약 입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청약 시장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광명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네, 요것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제가 한참 얘기해서 청약하라고 했는데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을 마련을 다시 하라고 내용을 보면은 빨간 글씨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개별 입지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택지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개별 입지 특성을 고려해 현실적인 택지비, 그러니까 분양가 좀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분양가를 조금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집가격이 잡혔으면 진작에 잡혔겠죠. 지금 시행을 허구 분양가 때부터도 분양가 통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실행하기 전에도 여러 전문가들 이제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학과 교수들도 역시 다 그런 성격의 의미를 전달을 했었는데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택지 항목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 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 이 민원은 허그 분양가 때부터 계속 발생했었거든요. 듣지 않다가 꼭 이제 뭐 이제 또 정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꼭 요맘때 돼서 또 이렇게 꼭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또 내놓는데 참 시기가 좀 안타깝고 이거를 아, 정치에 이용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피해를 다 저희 우리 서민들이 보다 보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 주변 환경 등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보정 기준 구체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파트 단지 규모가 좀 커지고 교통 편의성이 좀 있는 데면은 분양가 상한제라 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분양가를 좀 높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보다 높게 정부가 당국이 아마 승인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광명이 아까 이 기사 보신 것처럼 조합원들이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단지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라는 아파트도 작년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허구 분양가가 또 너무 낮아서 그냥 분상제로 가자, 분양가 상한제로 가자로 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허구 분양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일반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쯤에 아마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까 둔촌주공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5,930세대 아파트였는데 새로 지으면서 12,032세대로 다시 지어지면서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공원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잠실이나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 9호선과 5호선이 다니고 있어서 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일반 분양가 뭐 3,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지금 신축 아파트 대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만 원씩 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더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부동산에서 양도세도 중요하긴 한데 2월 과세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2월 과세라 함은 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취득가액이 1억짜리 아파트였는데 매매할 때 당시 이제 시세를 보니까 6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양도세 부담이 되니까 부부 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억에 취득을 했던 아파트를 현재 시세가 6억이긴 하지만 증여재산가액을 5억으로 해서 아내 명의로 넘겨줬습니다. 넘겨주고 나서 5년 전에 아내가 팔게 되면은 2월 과세를 적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2월 과세를 하면 보세요. 5억의 아내는 증여를 받아서 취득을 했는데 6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1억밖에 안 되니까 양도세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5년 전에 팔면은 실제로 취득가액이 5억이 아니라 남편이 샀던 1억으로 간주를 해서 6억 빼기 1억,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라는 부분이 2월 과세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팔면 안 되겠죠. 증여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5년 뒤에 팔게 되면은 취득가액은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뒤에 팔게 되면은 남편한테 어, 받았던 증여 당시의 재산 5억으로 인정을 하고 매매가 6억 그래서 1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게 되니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과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카툰을 하나 지금 다른 블로그에서 갖고 온 거고 실제로 국세 법령 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캡처를 하나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 자산에 대한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말 그대로 5년 이내에 아내가 팔게 되면은 남편의 1억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통 기간이 뭐 이제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되니까 미리 세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시면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절세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니까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도 이것도 법 조문을 직접 좀 가지고 왔는데 어, 상속도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 6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나? 다들 국내 주식 혹시 다 NFT만 하시나? 해외,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어, 부동산이랑 동일해요. 1년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가 250만 원으로 돼 있고, 제가 이거 2월 과세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다. 부동산은 이렇게 5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2월 과세를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월 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으로 예를 들었는데 해외 주식 내가 남편이 어, 엔비디아를 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300달러를 넘어서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까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월과세 적용이 안 되니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 그 사랑스러운 와이프한테는 미국 주식을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고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를 할 때 그 증여 가액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아내한테 증여를 하고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매년 250만 원 양도소득세 그 구간 내에서만 매도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요거는 양도세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미국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1월 1일 날. 근데 12월 27일 날 봤더니 미국 주식이 1,25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그럼 25% 수익이 났고 250만 원 딱 양도 차익이 났으니 그럼 바로 12월 27일 날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12월 27일 날 매도하고 바로 다음 어, 매도하고 바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도가는 1,250만 원이 됐고 다시 매수를 했으니까 1,25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250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돼요.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 받으셨으니까. 근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1,250만 원에 팔았고 1,250만 원에 다시 샀으니 그럼 내 계좌에 찍히는 건 그냥 1,250만 원으로 보이겠죠. 내 매수한 가격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00만 원이니까 매년 받을 수 있는 250만 원에 대한 공제는 받으신 거니까 매년 연말 돼서 양도 차익이 뭐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좀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이 계시면은 연말에 바로 파시고 바로 사세요. 그래서 매년 나라에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주는 혜택을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춘천 임장을 연차를 내고 한번 다녀왔거든요. 연차를 내고 다녀왔는데 차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차를 가져가지 않고 경춘선 그 경춘선 기차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그 그냥 일반 전철을 탔어요. 일반 전철을 타고 갔는데 한 상봉역에서 한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춘천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조만간 매수를 하지 않을까 굉장한 유력한 후보군이라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임장 다녀온 부분들을 공유 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인구 유입부터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춘천이 강원도 행정구역으로 강원도이다 보니까 인구가 여기저기서 지금 인구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1년간에 한 1630세대가 순전임을 했으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원도가 지금 보신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최근 3주간도 116, 121, 116 아직까지도 매수 우위 지수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춘천 지역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레고랜드가 내년 어린이날 5월 5일 날 오픈을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이트가 벌써 오픈이 돼서 티켓까지 벌써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 패스, 골드 패스, 플래티넘 패스 뭐 이렇게 벌써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전 세계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직접 본사 스웨덴 본사가 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의 테마파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일자리,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레고랜드가 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레고랜드 코리아라고 화중도라는 부분에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역에서 다리를 하나 건너면 되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PD수첩에서 레고랜드 개발을 하면서 이 부지에서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나왔었는데 되게 소장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인데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A에 있었던 유적지를 그대로 옮겨서 B에다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적지를 이렇게 옮기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가 거의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어쨌든 뭐 레고랜드가 뭐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5일 날 오픈이 되고 춘천역에서도 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임장을 갔던 지역은 남춘천역에서 하차를 해서 도보로는 갈 수 없는 지역이죠. 예,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쪽에 있는 부평주공 5단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5차. 여기 지금 지도상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 여기 화살표 보이는 부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레이저 포인트. 여러분 잘 잘 보이시죠? 이게 더 낫죠. 이 부분을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가네. 네,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 현대 5차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00에서 1억 7,800 정도인데 평수는 24평이랑 32평 두 개의 아파트가 있고요. 해당 면적은 200세대인데 전체 아파트 세대는 한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유심히 보고 있는 물건인데 1억 500에 전세 9천만 원 안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내 매수가는 1,500만 원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레이저 포인트를 쓰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제가 봤던 그 1층짜리 1억 500짜리 물건에 대한 과거 실거래가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 별로 거래가 300세대이다 보니까 거래가 300세대 치고는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1층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21년 6월 달에 1억 1,700에 나간 게 있었고 1억에 나간 게 있었고 2020년 2월에 한 9천만 원에 나간 물건들이 있었고요. 전세가를 보게 되면은 전세가는 여기 보시면 전세가 올해 9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1억 500에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2층입니다. 1층이 없어서 1층은 여기 1억 1000에 2017년도에 나간 게 있었고 19년도에 1억 그다음에 19년도에 1억 3층은 1억 이렇게 나갔고 요 해당 강원도 춘천시에 대한 적정 수요 아마 요건 제가 지난번 저희 스터디 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2022년과 23년도에는 적정 수요보다 많긴 한데 23년부터는 이제 좀 줄어드는 형국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한 3,600세대 정도로 보여서 적정 수요 대비 지나친 공급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내렸고요. 이제 요게 제가 임장을 갔던 루트인데 여기 아래 보시는 데가 제가 이거 전철 타고 갔다고 했잖아요. 전철 타고 갔더니 어,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게 남춘천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니까 딱 여기 앞에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임장을 시작을 했고 여기에 바로 이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후문이라서 저는 정문은 가보지 못했는데 후문인데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생들이 술 먹고 놀 수 있는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었고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빨간 선 이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걸었더니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했는데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주공 아파트 느낌 아시잖아요. 5층짜리에 누가 봐도 뭐한 13평 정도 되면은 투베이인데 창문이 되게 폭이 굉장히 작고 노후화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아파트이고 경사는 이쪽에 있는 주공 아파트는 경사는 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 그게
약간의 경사는 있었는데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유모차를 끈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 거리였는데 반면에 여기 제가 현대 이 아파트를 걸었을 때는 경사가 좀 있어서 아파트가 두 개 동인데 단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은 단차, 아파트 1동과 2동의 단차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처음부터 지하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당장 가서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여기 지금 후평중학교라고 바로 단지 옆에 있는데 저도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 뭐 쪽문이라든지 아니면 개구멍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로 낭떠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제가 후자라는 글자 있는데 이 아파트 이제 여기서 학교를 봤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단차가 있어서 학교로 갈 때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정도이더라고요. 뭐 물론 이쪽에서 이쪽 학교 가는 데는 초등학생들이 뭐 다닐 수 있는 정도 위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도상으로 볼 수 없었던 단차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남춘천역에 내렸죠. 그래서 남춘천역에 대한 분위기인데 여기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코로나라 그런지 아직도 수업은 화상으로 하는 강의들이 좀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가 좀 썰렁했었던 것 같고요. 남춘천역에서 내려서 제가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렸던 강원대학교 앞에 그 상업지역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번화한 거리인데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제 강원대학교 전경이고요. 후문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후문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확실히 대학교 앞에 가니까 물가가 좀 저렴하긴 했던 것 같아요. 밥 가격이 뭐 아직도 3,900원, 4,900원짜리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일단 밥까지는 못 먹고 왔는데 야, 네, 저 부르셨어요? 네. 누가 부르셨나요? 누가 부르셨는데? 저기 비더리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자, 잠시 네네. 끄겠습니다. 끄셨네. 네, 아이들.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네네. 다시 가면 되죠.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컷했으니까. 그 아파트 들어가는 쪽문인데요. 참 쪽문이 참 옛날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옛날 주공 아파트 분위기 바로 느껴지시죠? 화면이 안 나와. 5층짜리인데 당연히 엘리베이터 없고 이런 느낌의 아파트이고요.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제가 사진으로 봐도 하늘이 너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분위기를 봤는데 제가 평일 낮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그때 녹음해가지고 좀 이제 오늘 스터디할 때 좀 들려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누굴 만나긴 만나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긴 했는데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앱만 켜고 그래서 일단 뭐 녹음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못 들려드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후평주공이 방금까지 보셨던 그림이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아파트 현대 5차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경 이렇게 생긴 아파트고요. 두 개 동의 아파트고 300세대 정도 되는 거라서 좀 아담한 규모였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시는 게 이제 32평대 아파트이고 오른쪽에 이제 복도형이 지금 보이실 텐데 여기 지금 보시는 복도형 쪽이 이제 24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복도형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세대수가 많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한 대만 보통 집어넣는데 여기는 한 두 대 정도까지 만들었고 이렇게 봤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좀 놀랐죠. 새로운 엘리베이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깨끗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도 사실 상당해서 어,
자기 부담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고쳐서 층간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른 엘리베이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장 가시면은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이 아파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넘겨봤는데 뭐 크게 이쪽은 이슈되는 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뭐 정전이 뭐 있었나 봐요. 뭐 변압기 교체 공사에 따라서. 그다음 층간소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느 아파트든지 층간소음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제가 15층이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구공 아파트 5층짜리라서 그런지 전경이 너무 멋있고 지금 뭐 사진에서는 뭐 다 담기지는 않는데 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15층만 돼도 전경은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확인 못한 거는 제가 지금 찍은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북쪽 방향으로 찍다 보니까 앞에 남쪽으로 높은 아파트가 있지는 않아서 뭐 시야를 가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 확인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복도형 아파트의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 이제 이런 느낌이었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동쪽 방향이고요.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북서쪽 방향. 그리고 지금 멀리 보이시는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지은 입주한 지 5년이 안 된 아파트들이고 그 밑에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후평주공 5단지, 4단지, 6단지 아파트들입니다. 복도는 이제 요와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쪽으로 바라봤을 때 아파트 방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주차장 많은 대수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서 그 아파트 내부 구조도를 받았는데 그 전철 타고 집에 오다가 상봉역에 임박했는데 자다가 지나갈 뻔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전철에 놓고 내려가지고 예. 그 아파트 구조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는데 아직 찾질 못해서 다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24평 앞에 내부 구조를 이렇게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 복도형이다 보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고 여기 보시는 게 다용도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부엌은 이제 이와 같은 형태. 요건 아마 리모델링을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리모델링 한 지쯤 된 형국이고 아마 그다음에 화장실도 역시 리모델링 안 하면은 이런 느낌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 5차 호평 아파트를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물건이 2개가 있는데 제 이 2개 물건은 직접 네이버 물건에서도 확인했고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중개사무소에도 전화를 해서 네, 확인한 물건입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층 물건이 이제 1억 500짜리가 있었고 2층이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2층짜리 물건은 월세 1000에 보증금 1000에 월세 40. 기존 집주인의 친척이 거주를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요거까지는 다 세팅이 됐는데 어쨌든 계약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거의 한 90% 육박하죠. 1,500만 원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전세 세입자도 이미 세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주인이 계약을 한 상태라서 어, 세입자 구하는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투자금으로 보면은 1층은 1,500만 원, 그다음에 2층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투자금 차이가 많이 나서 2층이 샤시 포함해서 올 리모델링이 돼서 부동산 중개업소 쪽에는 사진을 좀 부탁을 하긴 했는데 아직 뭐 회신을 받지는 못했어요. 요 2개 물건에 대해서 사진을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인테리어는 이쪽은 기본이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아마 그 집 내부 사진 그 상태보다 좀 더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9천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금 1,500만 원, 뭐 부대 비용 해서 넉넉히 2천만 원 미만이면은 아파트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층에 24평 2층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한 가지씩만 꽂았는데, 장점은 1층은 초기 투자금이고요. 2층의 단점이 초기 투자금입니다. 요건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거든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월 40만 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480만 원인데 내 투자금이 한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대출이 없이 순이익률은 한 4%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월세 수익이 보통 3% 전후거든요. 4% 정도면 투자금 대비 월세는 많이 나온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2층에 올 리모델링 된 이제 월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방법으로 보이고요. 네, 상품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2층이 수리가 다 돼 있으니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을 매수하려는 목적은 투자 목적이다 보니 수익률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 쪽에 별을 5개, 그다음에 2층에는 별을 2개만 줘서 1층이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적합한 투자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자 물건을 찾으실 때 저렴한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만약에 1억 500짜리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11월 8일 날까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11월 8일이면 그때 확인했을 때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내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내고가 한 1억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내 돈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해서 투자금을 줄이면은 그만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 기간은 저는 최대한 4년까지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왜 4년이냐면은 보통 전세 계약을 했으니 전세 2년은 좀 보고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4년까지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게 그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도할 때 제가 최대 4년이라고 했던 게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 전세 있는 상태에서 1억 미만의 아파트,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할 때 실제로 다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 이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전세를 낀 물건보다는 실거주 가능한 물건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최대 4년, 최소 2년 타겟으로 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역전세죠.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9천에 전세를 들어와 있는데 1년 있다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든가 아니면 그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구해져서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으니 그런 감당,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에 대한 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수요는 계속 꾸준한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자체가.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아파트가 제가 전세를 끼고 저렴한 가격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고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유입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매수 지수를 좀 보게 되면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500만 원 투자를 해서 4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뭐 한 1,000만 원을 벌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 수익률은 4년 동안에 66%니까 1년에 한 15% 정도의 투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보통 서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3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니까 기존의 1주택자인 상태에서 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 상태에서 양도세를 내게 되므로 양도세 세율 자체도 그렇게 높은 구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세금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소액으로 이 아파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택 매수 시장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물론 갖고 계셨다가 매도를 해서 무주택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무주택자 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매수했던 이력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시장에 한번 참여를 하고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 시장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에 발을 담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관심 갖고 있는 물건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